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1984년은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8년에 쓴 책입니다.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암울한 36년 뒤를 그렸습니다. 1984년 1월 1일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조지 오웰을 조롱했습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조지, 당신은 오버했던 것 같아요. 봐요, 당신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조지 오웰이 오버했습니까? 틀린 걸까요? 1984년으로부터 30년 뒤인 2014년 오늘, 고개만 돌리면 질비한 CCTV, 개인과 개인 사이의 통화, 문자, 이 모든 것마저 제3자가 관찰하는 현실을 돌아보면 오버했고 틀린 주인공은 백남준일 것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나는 너의 통화 내용을 알고 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997년 10월 7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회동. 이 실장님,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앞으로 돈 문제에 대해 동생 이회성 씨와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입디다. 2명이서 15개를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30개는 무겁더라고요. 삼성의 그 친구하고 나, 이회성 셋이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15개는 15억, 30개는 30억입니다. 홍석현의 말은 이어집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DJ의 약점인 건강 문제를 강도 높게 취재하고 곧 기사화할 겁니다. 이 언론사의 최고위층은 다른 누가 되든지 김대중이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네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를 치고 나가기로 한 겁니다. 지금 DJ는 오른쪽 무릎에 괴사증으로 강서구에 있는 모 병원의 주치의한테 몰래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해서 기자들이 야간 잠복 근무를 하고 있고요. CT 촬영 결과도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봐서 주간지나 월간지를 통해 터뜨릴 예정인데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이학수가 입을 엽니다. DJ가 눈치를 채고 주치의를 바꿨다고 하는군요.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 누군가가 도청한 것입니다. 어디서 도청했냐고요? 중앙정보부로부터 지금은 국가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 후반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충격 고백. 국정원에서는 과거 관행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불법 감청을 일부 답습함으로써 근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정원은 불법 도청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직원들 간에 정보기관은 합법성보다는
탐목적성이 우선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인식이 일부 남아 있었던데 기인하였는데 국가정보원이 2005년 8월 5일 옛 안기부 엑스파일 유출 파문의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안기부 미림팀의 실태와 그간 역대 정부기관에서 자행된 불법 감청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그동안 국정원은 불법 감청은 없다. 휴대전화 도감청은 안 된다고 밝혀왔던 터다. 거짓말임을 자인한 꼴이다. 그런 국정원은 2002년 3월 이후 불법 감청은 근절됐습니다.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주장을 믿어줄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자, 앞으로 우리 여론조사팀은 이렇게 호칭한다. 미림팀. 미림팀? 미림이 무슨 뜻이죠? 마담 이름이야. 우리 망원이지. 망원은 협조자를 뜻한다. 아, 그 요정의 마담. 미림 말이죠? 어? 아, 그 여자 가문의 영광이겠네. 응? 자기 이름이 대한민국 정보기관 핵심 부서의 명칭이 됐으니 말이야.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인 1960년대 중반부터 국내 정보수집부서 산하인 여론조사팀, 여기서 미림팀이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냐고요? 사장님, 다음에 봐요. 앞으로는 저쪽 요정 가기 없지? 김마담, 애들 물갈이 좀 해. 저쪽에 가고 싶어 가나? 평균 연령이 2살 낮거든. 오빠 하는 것보다 아빠 소리 듣는 게 더 좋다고. 아유, 알았어요. 아유, 사장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태. 새삼스럽게. 김마담. 어머, 이 사장님, 이 대낮에 웬일이세요? 김 사장님,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알았어. 형씨, 근데 선글라스가 일품입니다. 저 오늘 밤 여기에 그 신민당 원내 총무가 와. 그러니까 이 반드시 박연 폭포실로 초대하라고. 그리고 구들장 거기다 달아놓아. 지금부터 녹음 시작이니까 이게 10시간이면 멈춘다고. 내일 새벽 4시까지는 파티 자리를 끝내. 미림팀과 시내 주요 음식점, 호텔, 요정은 거의 한 몸이었다. 나중에는 미림팀이 이들에게 도청기 설치법을 직접 가르쳤다. 도청기가 설치되면 미림팀은 옆방에서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했다. 미스죠.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당신 구두하고 목걸이 사온 거 알아? 어머, 자기. 난 핑크빛이 좋은데. 미스 조는 아무리 봐도 빨간색이야. 빨간 입술하고 어울리거든. 우리 침대로 갈까? 좀 씻고 와서요. 공항에서 방금 와가지고는. 한편 옆방에서는 아이고, 우리 여당 대변인께서 아주 발정이 나셨구만. 어? 그나저나 조루증은 고치셨나? 어? 각하가 하시면 어쩌려고? 어? 안 그러냐, 마이터? 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각하께서 남자 아랫도리 일은 알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이 새끼야. 그건 각하하고 친한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지. 중정요원의 증언이다. 고객의 사적인 공간에도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음식점, 요정, 호텔에서는 아무런 제지도 안 했냐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중정인데 중정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죠. 물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세무 편의를 봐주는 형식으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요. 정보 제공자들에게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수고비를 지급했냐고 물어보셨나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정보기관 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몰래 도청 녹음한 테이프와 이 테이프를 듣고 기록한 메모, 즉 일시, 장소, 대화 내용을 팀장에게 제출합니다. 저희도 실수를 하죠. 물론 걸린 적도 있고요. 그때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요, 팀장에게 뒤집어 씌워요. 팀장이 공명심에서 자발적으로 한 개인적 일탈이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나 모든 짐을 떠안을 우리의 정보기관 요원들일까요? 당시 한 언론기사입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조직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됐고 보신용으로 테이프를 무단 반출하게 됐다. 고은영 씨가 옛 안기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다시 맡게 된 것은 지난 94년. 도청팀 해체로 한 차례 조직에서 소외됐던 공 씨는 언젠가 또다시 도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도청 테이프를 몰래 빼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94년 6월부터 97년 11월까지 만든 녹음 테이프 261개와 녹취록 5건을 빼돌립니다. 99년 국정원에서 면직된 뒤 공 씨는 동료 임모 씨를 통해 삼성 측과 줄이 닿는 재미동포 박인혜 씨를 소개받습니다. 박 씨는 5년이 지난 뒤 이 도청 테이프를 MBC에 건넸습니다. 2004년 말 국내에 나와 있던 박인혜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 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테이프와 문건을 쓸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하여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원조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는 대공수사 같은 국가안보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유선전화 도감청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내 국내정보수집부서인 유선감청기구를 설치하고 20명 내외 과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당시 중정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합법적 감청 이외에도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도청을 실시했습니다. 그건 중정의 후신 국정원 측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했고 1968년 5월 이후에는 도청 인력은 60명 내외 단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도청의 단골 대상자인 정치인은 어떨까?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꽁트다. 아이고, 이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왔어. 예, 오랜만이야. 우리 신민당 총무 어디 계신가? 원앙실로 모실게요. 김양아, 이 의원님 잘 모셔라. 그리고 여사장은 전화기가 설치된 방으로 들어간다. 예, 지금 이만섭 공화당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신민당 총무를 만나러 갔어요. 예. 아우, 그럼요. 녹음기 돌아가고 있죠. 여기는 이만섭이 만나고 있는 방. 총무님, 우선... 예, 제가 다 봤습니다. 식당 테이블, 화분, 천장 모두 없어 보입니다. 아, 이거 참... 어디서 마음 터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원. 요즘은 그 도청 기술이 너무 탁월해서 우리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 나눕시다. 야이 나쁜 놈들, 도청하고 있지? 정보기관은 누구를 상대로 도청했을까요? 여당 의원 중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들이 있지요.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김종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전 공화당 의장 김종필 동양 첩보 통보라는 문건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종필 의원은 박종태, 김용태 등과 만나 개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만약 개헌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자신은 표면에 나서 범국민적 개헌 반대 투쟁을 벌일 결심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김종필은 정치 사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야당 의원들입니다. 사찰 형태는 비슷하지만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넓고 깊은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전 대통령 윤보선과 야당 지도자 김대중 등은 밀착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윤보선과 김대중의 회고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집 주위를 수십 명의 정보원들이 밤낮 없이 감시했습니다.
인근 높은 곳에서 집안을 내려다보는가 하면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았지요. 은어를 썼어요. 간다라는 말을 할 때는 온다라고 하고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라고 할 때는 한복이 다 됐어요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대화를 늘 엿듣고 있다고 의식했어요.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속적인 도청 대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기삼 전 안기부 직원의 증언. 김대중 보좌관들이나 옆에 겹다리 애들은 우리 선생님을 뭐 한다, 선생님 누구랑 뭐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듣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1969년부터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터라 그의 동향 파일은 중앙정보부 서고를 가득 메울 만큼 다량으로 작성됐습니다. 의문사를 당한 장준하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5년 2월 21일 장준하가 자택에서 개헌운동을 촉구하는 등 반유신 활동을 계속하자 밀착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장준하에 대해서는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장을 조장으로 일일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으며 정보원을 통한 각종 활동 정보 그리고 우편 검열, 감청 등을 통한 동정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 8월 16일 장준하의 안방. 백기환군, 나 장준하일세. 오늘 최고기온이 38도나 된다는구만. 내일 산행은 미루도록 하세. 그런데 그날 오후 장준하는 호림산악회 회장 김용덕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예? 내일 포천 약사봉으로 등산을 가니까 함께 가자고요. 글쎄요, 우리도 내일 가기로 했다가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취소를 했는데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장준하는 등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청년도 아니고 이 더운 날에 안 됩니다. 아내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준하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방에서 통화 그리고 대화 내용을 중앙정보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요 상황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청와대를 도청했다.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는 자신의 책 박정희 대미로비 엑스파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미국이 월남전 파병 한국군 철수에 따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심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를 도청하다 불법 대미로비 사실을 포착했다. 그러나 도청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이후 보드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밝혀진 것이 코리아 게이트였다. 숱한 도청과 미행으로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철권 권력을 더욱 강화했던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자신도 도청의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아이러니 어떻게 보십니까? 물고 물리는 이 감시와 추적의 덫을 끊음으로써 신뢰와 소통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지요.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박 대통령은 30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발언 이틀 뒤 검찰은 인터넷상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문제의 글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검찰의 방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범죄니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형벌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사소통의 자유를 좀 왜곡시키고 좀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수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 정보와 또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현한 거 많이 부담이 되었고요. 지난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순위 100위권 미치던 텔레그램은 검찰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까지 뛰어올랐고 24일 이후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까지 제쳤습니다. 텔레그램은 비밀 채팅 기능을 설정하면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2초부터 1년 단위로 자동 삭제됩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선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도 오늘 국정감사장에 섰습니다.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요? 감청영장이 들어왔을 때 일주일치씩 모아서 제공하던 그러한 방식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을 세운 여당 의원들과는 달리 야당 의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봤죠? 1억 6천만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유저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믿어주는 그런 서비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점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부산일보 김승일 기자. 검열은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든다. 시끄러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조용한 독재를 낳는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게 놔둬라. 그래야 민주주의가 산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거세지자 다음의 창업자 이재용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탓해야지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나요? 고객의 정보를 내어준 카카오톡보다 이런 정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국가 권력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 기업 트위터는 고객의 정보를 들춰보려는 의도를 알고 싶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재용 씨의 머릿속에는 국가 권력이 민간 기업 위에 군림하는 현실이 너무도 당연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굳어질 만큼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위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가 됐습니다. 야당에 대한 도감청 스캔들만으로도 권력을 내놓았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